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낭낭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힘, 독서를 하는 부모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가슴에 와닿는 글귀들도 많은데 그중 유독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라는 문장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발달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을 검색하면 알고리즘으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연결되어 보여지고 있으니 그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꼭 프로그램에 조정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여러 번 되뇌이고 되뇌어서 내 본연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가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들의 사춘기로 힘들 때 어떻게 독서가 힘이 되어 주었는지, 부부 독서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사고의 전환, 부모 독서가 답이다. 1년에 많아봤자 5권 정도 읽었던 내가 갑자기 독서량이 늘어나게 된 계기는 10년 전 한 권의 자기계발서를 접하고 나서부터다. 그때의 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워킹맘이었고 삶의 목표라고는 크게 없었으며 그저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접한 이 책이 내 삶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다. 지금이라도 도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이 된 나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나만의 꿈을 갖게 되었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거나 갖지 않는 건 하나의 핑곗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책을 통해 깨달았다. 가슴이 뭉클하고 두근거렸다. 그 마음을 좀 더 간직하고 싶고 알고 싶어서 다른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다. 조금씩 독서가 재미있어졌다. 한 권의 책으로 사람이 바뀌기는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러고 보면 나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독서량이 늘어날수록 꿈도 점점 커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다. 하고 싶은 게 많아지니 시간을 쪼개어 써야 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고 조금씩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갖고 계속해서 하나둘씩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그러자 크고 작은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자연스레 주어졌고 지금까지 그 인연들을 소중하게 이어가고 있다. 만약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독서를 꾸준히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삶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았을 것이며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독서로 사고가 전환되어 일어난 삶의 큰 변화 중 하나이다. 독서로 인한 첫 번째 사고의 전환이 인생의 꿈을 갖게 하고 세상으로 시야를 넓혀주었다면 두 번째는 아이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읽게 된 책들로 달라진 교육관이었다. 지금의 자녀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이며 하루 종일 온갖 디지털 매체에 노출되어 있다. 대화 또한 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환경과 생활 패턴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기에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운운하며 예전 부모의 학창 시절과 자녀의 모습을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모가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지기 위해선 생각, 즉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인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알다시피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스갯소리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던가. 그만큼 생각은 자신의 경험이나 책과 인터넷 또는 다른 사람 등 다양한 경로로 얻은 개인의 정보들로 이루어지므로 지극히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해가 지날수록 늘 해오던 이런 생각들은 큰 계기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내 안에서 하나둘씩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신념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간혹 쓸데없는 고집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타인이 볼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신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고집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변 사람의 조언도 들리지 않는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못 버리기 때문이다. 바로 내 경우가 그랬다. 아이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때라 이를 해결하려고 들른 곳이 바로 서점과 도서관이었다. 당시 나에겐 인생의 위기라면 위기였기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자녀 교육 책을 읽었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때의 독서가 정말 나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나의 교육관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는 집안에 한 차례 큰 폭풍이 지나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독서로 인해 예전 같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조마조마했을 일도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아이를 아이 자체로 인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조언도 아낌없이 담을 정도의 마음 그릇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독서는 수용적 사고만 하던 나를 비판적 사고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혜정 교수의 서울대에서는 누가 A뿔을 받는가를 보면 수용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의 정의가 잘 설명되어 있다. 수용적 사고력이란 상대방이 가르치는 내용을 아무런 의심이나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암기해 시험에서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능력이다. 그에 반해 비판적 사고력이란 주어진 내용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뒤집어서도 생각해보는 등 상대방이 가르치는 내용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능력이다.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 서울대에서 높은 학점을 받은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수용적 사고력이 높게 나왔다고 한다. 반면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학생들은 학점이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유인즉슨 수업 시간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다른 견해를 말하게 되는 경우 교수의 눈밖에 나기 때문이란다. 5년 전에 나온 책이었으니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싶다. 이는 질문이나 반론에 익숙지 않은 우리의 교육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나 역시 굉장한 수용적 사고력의 소유자다. 학창 시절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일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수능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디서든 적응자라고 말 잘 듣고 온순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때로는 직장에서 옳지 못한 일을 보더라도 자신 있게 말할 용기도 없는 내 모습에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다. 그래서 항상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한다. 독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책에 나온 내용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100%다 옳다고 여겨 옮겨 적기에 급급했다. 스스로 사고하는 자세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런데 독서를 꾸준히 한 지 5년여가 지날 무렵 이런 나의 사고와 행동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노력한 면도 있었지만 독서력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니 알처럼 단단하게 무장되었던 생각에 조금씩 균열이 일며 다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지 등 다양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비판적 사고의 첫걸음이다. 가르치는 학생들을 봐도 알 수 있다. 수업 중 아이들이 생각을 묻는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처음에 자신의 의견에 작은 목소리를 내거나 모르겠다고 하던 아이들도 대답하는 횟수가 누적될수록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한다. 질문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책을 읽고 내용 중 이상한 부분이 없었는지 궁금한 게 있었는지를 물어보면 매번 몰라요 라고 일관된 대답만 하다가 용기를 내어 새로운 생각을 도출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을 자신 있게 표현하게 된다. 생각도 연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독서를 하다 보면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또한 타인의 생각을 듣는 과정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 넓은 이해력과 포용력이 생긴다. 비판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관심 분야나 어떤 사항에 대한 풍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므로 독서로 이를 충분히 갖추어 두는 것이 좋다. 물론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수용적 사고를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나이나 지위 등으로 서열을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수용적 사고에 익숙해 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사고의 전환을 원한다면 꾸준히 책을 읽고 열심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생각들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받아들이는 사고의 폭이 넓어짐을 경험할 것이다. 독서로 긍정적 사고를 생활화하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라 할 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적이라 할 수 있다. 과도한 업무와 대인관계로 인한 걱정과 근심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부정적인 사고가 사람 전반에 확대된다. 부정적인 사고는 잠깐 떠올라도 통제되기가 쉽지 않아 계속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할 경우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이 우울증으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우울증에 걸린 이웃이나 가족들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하는데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걱정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그렇다면 마음의 병인 우울증을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좋은 방법은 없을까? 2009년 영국 석세스 대학교 인지신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 연구팀이 음악 감상, 커피 마시기, 산책, 독서, 비디오 게임 등이 스트레스 해소에 주는 영향을 측정한 연구가 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독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6분간 책 읽기를 했을 경우 스트레스를 68% 감소시킨과 동시에 심박수를 낮춰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준다는 것이다. 산책, 음악 감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들도 물론 효과는 있었지만 독서만큼의 효과를 주지는 못했다.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심박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책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단지 읽는 행동만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루이스 박사는 독자가 작가의 상상의 세계에 빠지다 보면 현실의 걱정이나 근심에서 탈출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독서가 우리 삶에 있어 치유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 가지 더, 독서의 치유적 역할로 긍정적인 사고도 빼놓을 수 없다. 긍정적인 사고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스트레스 해소뿐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어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암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일정 기간 훈련을 했더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치유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한다. 긍정적 사고의 기본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사실 우리가 매일 보내고 있는 이 하루 안에 감사할 일을 찾으라면 얼마든지 있다.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일상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이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긍정적 사고는 저절로 생기게 된다. 긍정적 사고는 일상의 평온함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위기가 올 때 더욱더 빛을 발한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오는 위기는 다양하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한다면 전 장에서 밝혔듯 남편의 갑작스런 병이었다.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니었는데도 이 일은 우리 가족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다니던 직장은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그만두었고 남편이 하던 사업도 당분간은 접어야만 했다. 남편이 병원에 있는 몇 달 동안 집에 있는 아이들을 챙기랴, 병간호하랴,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수입은 전혀 없는 데다 남편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상할이 많지 크게 걱정도 되지 않았고 꼭 나을 것이라는 믿음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감사하게도 남편은 피나는 재활훈련으로 건강한 생활을 되찾게 되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난 솔직히 당신이 그때 침착하고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좀 놀라웠어. 힘들었을 텐데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했으니 말이야. 내가 그랬었나? 그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열심히 남편을 간호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병원에 있는 동안 병원 내 책 내어 서비스를 이용한 것과 집에 있는 책들을 가져와 읽었던 게 생각났다. 틈날 때마다 잠깐씩이라도 읽었던 그때의 독서가 지친 심신을 달래주고 많은 위안을 주었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해준 힘이었다는 걸 남편의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반드시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의 독서 생활로 단련된 긍정적 사고가 이때 10분 발휘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독서는 나를 어떠한 상황에도 쉽게 나약해지지 않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긍정적 사고가 있었다. 책 속에는 나이, 성별, 국적과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삶이 녹아들어 있다. 이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할 정도로 험난한 이들의 여정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 또한 그들의 이야기에 위로받고 오히려 나의 상황을 감사하게 여긴다. 즉, 독서를 통해 다른 이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나에 대한 관찰을 함으로써 자신을 좀 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탐색을 함으로써 좋은 방향으로 행동을 조절하게 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면서 긍정적 사고가 형성된다. 따라서 책을 꾸준히 읽으면 뇌에서 부정적 사고보다 긍정적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긍정적 사고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의 저자인 어니 젤렌스키가 한 말이다. 하루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지낸다. 내가 하는 생각 중 걱정이 반 이상이라면 무엇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지, 쓸데없는 걱정은 아닌지 구분을 해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해결책에 다가가기 위해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지 글로 정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글을 쓰며 생각을 가다듬다 보면 좀처럼 풀리지 않던 문제들도 어느 순간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게 둔다면 부정적 사고와 걱정이 점점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내 안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므로 의도적으로라도 매일 긍정적 사고를 연습해야 한다. 긍정적 사고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 결과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 다른 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또한 발달되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시켜준다. 평상시 긍정적 사고를 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독서다. 6분간의 짧은 책 읽기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단 5분간의 투자가 나의 하루를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이는 꽤나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자기 전에 잠깐씩이라도 책을 읽고 생각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잠깐의 독서가 그날 하루를 책임질 만큼의 긍정적 사고를 끌어낼 수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책을 읽으면서 지혜와 지식이 쌓이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독서로 꿈이 있는 부모가 되다. 보통 부모가 되면 나보다 자녀의 미래에 초점이 맞춰지고 모든 것이 자녀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때문에 육아를 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꿈을 잠시 미뤄두거나 잊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꿈이 있어도 빠듯한 살림에 나에 대한 투자가 왠지 사치로 느껴지고 자녀에게 죄책감이 든다는 부모도 있었다. 그래서 간혹 자녀에게 올인하는 부모 중 자녀의 꿈을 본인의 꿈으로 착각하여 동일시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에게서 독립하게 되면 부모의 허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그늘 밑에서 머무르려고만 하는 자녀도 있어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사춘기 아들을 둔 친한 언니가 있었다. 공부를 곧잘하던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급격히 공부에 관심을 잃자 속상한 마음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엄마는 내가 옛날처럼 혼자 알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아들이 정색하며 엄마, 행복을 왜 저한테 찾으려고 하세요? 엄마 행복은 엄마가 찾으세요. 라고 하더란다. 예상치도 않았던 아들의 대답에 당황한 언니는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너무나 정확한 말이다. 부모의 행복이 아이의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부모의 꿈이 아이의 꿈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흐르고 나의 꿈은 점점 먼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된다. 아니, 어떤 이들은 중장년의 나이에 자녀들도 많이 컸는데 굳이 꿈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꿈이 없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인 우리도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꼭 꿈이 있어야 하나요? 열심히만 살면 되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루를 받아들이는 자세부터 다르다. 꿈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다. 젊을 때보다 받아들이는 시간의 소중함이 훨씬 크기에 꿈을 이루기 위해 24시간을 철저하게 계획하며 보내게 된다. 이들에게 하루라는 시간은 마지못해 일하고 퇴근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휴식을 위해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꿈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다. 미래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현재의 달콤한 휴식과 즐거움을 과감히 포기한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꿈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꿈이 없는 사람을 비교할 때 삶의 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독서는 삶에 있어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꾸게 해주는 힘이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줄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 서점에 나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살펴보더라도 독서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책이 무수히 많다. 또한 독서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을 언론이나 각종 매체에서 많이 봤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 토크쇼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를 꼽을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중 한 명이자 영향력 있는 인물 오프라 윈프리. 그녀의 어릴 적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데다 9세부터 수년간 성폭력을 당하고 미숙아를 조산, 게다가 마약 중독까지 어린 여자아이가 겪기에는 끔찍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4살 이후 함께 살게 된 그의 아버지와 새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들은 오프라에게 한 달에 4-5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도록 했다. 이는 오프라의 어휘력과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책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희망을 찾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점점 공부에 자신감이 붙은 그녀는 밝은 성격을 되찾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독서의 가치를 아는 그녀는 20년 넘게 북클럽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많은 기부를 하기도 한다. 오프라 윈프리는 저는 책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며 그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 것은 바로 독서라고 밝혔다. 지금도 그녀는 여러 방법을 통해 독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다. 수년 전 내 꿈은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었다. 뒤늦게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게 된 후 독서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서 생긴 꿈이다. 오랜 기간 동안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그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워 교육계에서 꾸준히 일을 했었다. 주로 교과학습과 관련된 교육을 해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왕이면 아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책을 선정하고 자료를 만들며 조금씩 준비했다. 그러자 진짜 논술 강사가 되어 아이들과 책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원하는 일을 하게 되니 보람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 이제는 더 나아가 독서 전도사가 되어 독서하는 부모의 수가 늘어나도록
독서로 변화된 삶을 경험하도록 돕고 싶다.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주어 건강한 가정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 소망이 더욱 확실해져 이 책을 쓰게끔 했는지도 모른다. 꿈은 상위 1%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니다. 잘난 사람만 꿈을 꾸는 것도 젊은 사람만 꿈을 갖는 것도 아니다. 늦었다고 생각될수록 꿈을 이루기 위한 환경이 열악하다고 느낄수록 그럴수록 더더욱 당신의 꿈을 켜라. 꿈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진리의 빛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드림온 김미경. 현재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가슴속에 고이 간직해둔 그동안 미루거나 포기했던 꿈은 없는가? 독서는 잊었던 꿈을 되살려 주기도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순간부터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원자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어렵게 꿈을 가진 것에 비해 여러 가지 주변 상황과 타협하다 보면 포기하고 좌절하는 단계는 빨리 온다. 포기 먼저 하기 전에 책을 읽으면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고 어렵게 행동으로 하나하나 옮길 때 지치지 않도록 독서가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준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매일매일 작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일이다.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이 과정에 독서가 함께하면 마음의 무게감은 덜어주고 의욕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어 꿈을 이루는 기쁨과 성취감을 조금 더 일찍 만끽하게 해준다. 어제보다 나은 나를 위해서는 어제와는 다른 하루를 보내야 함을 명심하자. 독서는 습관이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TV를 켜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만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습관을 고치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습관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 있다. 바로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다. 저자는 고교 시절 촉망받는 야구 선수였는데 큰 사고로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했지만 대학 진학 후 사소한 습관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6년 후에는 대학 내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었다. 시간은 성공과 실패 사이의 간격을 벌려놓는다. 좋은 습관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시간을 적으로 만든다. 습관은 양날의 검이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를 쓰러뜨린다. 그래서 매일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우리는 자신의 습관 중 없애고 싶은 나쁜 습관을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나쁜 습관이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노력해서 고쳐야 하는 이유는 습관이란 것이 우리의 미래가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을 대체할 좋은 습관들은 많이 있다. 운동하기, 외국어 공부하기, 새로운 것 배우기, 명상하기 등. 이 중 나는 2가지 습관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바로 잠자리 정리와 독서다. 여기 잠자리 정리를 강조한 미국 전 해군 대장 맥 레이븐이 있다. 그는 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그럼 침대 정리부터 똑바로 하세요.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한다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작은 뿌듯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업을 수행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잠자리 정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사소한 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사소한 행동이 실천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아침을 어영부영 바쁘게 보내다 보면 제때 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리기 쉬운 일이어서다. 몇 년 전 나는 직업이 바뀌게 되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아침에 바쁘다는 핑계로 침대를 대충 정리하고 다녔었는데 오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집안 정리는 물론 가족들 아침 식사를 챙기고 나서도 나만의 시간이 많이 생기겠구나 싶어 내심 좋아했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출근할 때보다 더 게을러져 있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제 시간에 나가야 하니 씻고 정돈하고 가족들 식사 준비가 빠르게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아침 시간이 많아지자 이불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잠자리 정리는커녕 시간이 촉박해져서 겨우 일어나 가족들 식사 준비를 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침대 속으로 다시 들어가거나 씻고 정리하는데 전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기대했던 오전의 시간을 수개월 동안 그렇게 흘려보낸 것이다. 그러다가 새벽 수영을 시작하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자 그 게으름은 자연스레 사라졌다. 새벽에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 일찍 일어나 잠자리 정리를 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명상이나 운동 등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아침 루틴을 만든다면 잠자리 정리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여러 좋은 습관 중 독서는 하루의 격을 높이는 습관이다. 하루 중 언제 하든지 독서는 의미가 있다.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집중력과 사고력이 높아지는 때이다. 이때 하는 독서는 의욕을 더욱더 높여주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다. 그리고 다른 때보다 상대적으로 주변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오로지 자신만의 시간이므로 독서력이 높아져서 습관으로 자리 잡기가 수월한 편이다. 독서 시간 대비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라고 볼 수 있다. 낮 시간에 하는 독서는 직장인이라면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식사 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자투리 시간에 하는 독서가 좋은 이유는 무엇보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성취감이다. 짧게는 5분에서 10분이고 길게는 1시간 정도 주어지는 이 시간은 스마트폰 한번 만지면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독서로 채우게 된다면 어느 순간 독서량이 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밤에 하는 잠자리 독서는 우리를 편안한 잠자리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밝혔듯 독서는 스트레스를 68% 감소시킬 뿐 아니라 심박수를 낮춰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준다. 영국 수면협회에서는 잠자기 전 30분에서 1시간의 독서가 마음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하며 사물에 대한 관점을 얻게 해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잠들기 전 독서가 TV나 스마트폰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기들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수면 호르몬이라 일컫는 멜라토닌 생산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다. 반면 잠자리 독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끌어주는데 이는 창의적인 생각과 상상력을 높여준다. 또한 밤에는 감성적인 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더욱더 향상된다. 이렇게 독서는 때와 상관없이 어느 때라도 하기 좋은 습관이다. 1%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다. 1년 동안 매일 1%씩 성장한다면 나중에는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보다 37배 더 나아져 있을 것이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우리 인생에서 복리로 작용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습관은 독서가 아닐까 한다. 책은 미약한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힘이 있다.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정표이다. 그래서 누군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책을 가까이 하게 된 후라고 말할 수 있다. 내 삶의 변화는 책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서가 습관이 되면 삶이 즐거워진다. 무엇보다 현재를 감사할 줄 알며 미래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 예전엔 취미가 독서라 말한 적이 있었다. 취미는 재미로 즐겨서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재미가 없으면 그만둘 수 있는 것 또한 취미다. 그래서 이제는 독서가 취미가 아닌 습관이라고 말한다. 독서를 재미로 즐겨서 하는 취미를 넘어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습관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하루 종일 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보다 책을 들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가능한 일이다. 자, 지금 당장 5분, 1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주변에 책을 놓아보자. 준비되었는가? 기다릴 줄 아는 부모. 큰 아이에겐 어릴 때부터 유난히 제약을 많이 두었던 것 같다. 아이의 기과 시간은 다른 집보다 이른 시간으로 정해놓은 뒤 5분, 10분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이유를 묻기보다 늦은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고 조금만 심하게 장난쳐도 엄하게 혼을 냈던 기억이 난다. 생각해보면 누가 다친 것도 아니었고 그 또래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장난이었는데 말이다. 또 워낙 행동이 느리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같은 일로 잔소리를 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 믿어 했던 탓이다. 워낙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친구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부모의 이런저런 간섭으로 충분히 놀지 못했다고 생각한 아이는 뒤늦게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노는 맛에 심취하게 되었다. 예전과 달라진 아이의 모습에 안절부절 못했는데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다. 그렇다고 아이가 가출했나요? 아니요. 아이가 밖에서 크게 사고치고 다니나요? 아니요. 그럼 아이를 믿어보세요.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엄마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 엄마가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리면 아이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터득해 나간다. 날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씩 커간다. 마치 한 방울의 빗물이 대지를 적시고 나아가 강물을 이루듯. 엄마 학교 서형숙. 이 책을 접한 건 큰 아이가 초등학생 저학년이었을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책을 읽기만 했지 실천을 하지 못한 셈이다. 아이를 믿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것. 난 아이가 다 크고 나서야 뒤늦게 참고 기다리는 것을 혹독한 경험으로 배우는 중이다. 그렇다고 아이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 상담 몇 번 만에 아이가 180도 달라지리라 기대한 것 또한 큰 욕심이었다. 여전히 공부와는 담을 쌓은 채 밤에는 늦게 잠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 중인 아들을 보자니 마음속에선 늘 갈등하게 된다. 이미 화가 올라오는 상황이었지만 좀 더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데 아이만 쉽게 변하기를 바라면 안 되겠지 하고 마음 먹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날엔 여지없이 아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992년에 개봉한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영화가 있다.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 브래드 피트 주연의 가족애를 다룬 영화였는데 내용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20여 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극중 목사인 아버지가 마지막에 설교하는 장면에서 남긴 대사만이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사랑을 준다면 분명 자녀는 마음이 건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남편과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부족했었다. 우리는 아이가 부모의 기준선에서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면 아이의 행동을 갖고 야단친 것이 아니라 아이 자체를 탓했다. 내가 지금은 그런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너를 믿고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그러면 혼날 줄 알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늘어놓았으니 이 안에서 과연 아이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 아마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해 라고 가슴 깊이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가끔 아이와 함께한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았을 때 부모로서 미성숙한 행동을 보여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아려올 때가 많다. 영화에는 이런 대사도 나온다. 사랑하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도움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나는 내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몰라서 그 시기를 놓쳐버렸던 것 같다. 지금은 서툴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 노력이 너무 늦지 않았기를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천도교 회관 앞 기념비에는 어린이날을 선포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글이 새겨져 있다. 어른이 어린이를 내리누르지 말자. 30년, 40년 뒤진 옛사람이 30년, 40년 앞 사람을 잡아 끌지 말자. 낡은 사람은 새 사람을 위하고 떠받쳐서만 그들의 뒤를 따라서만 새로워질 수가 있고 무덤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방정환 선생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옛사람, 낡은 사람인 부모가 단지 먼저 태어나고 경험했다는 이유로 새 사람인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만 든다면 부모와 자녀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자. 최근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상호 존중과 통합 캠페인으로 대한민국 듣기평가라는 광고가 나왔다. 관계 속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중 엄마와 딸이 나누는 대화가 집에서 나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와 너무 비슷해서 가슴이 뜨끔했다. 내 말만 하지 말고 엄마 말 좀 듣고 그래. 어우, 잔소리 좀 그만해. 이게 무슨 잔소리야. 다 너한테 도움이 돼서 하는. 갑자기 딸이 헤드셋을 쓴다. 엄마 말 듣고 있어? 됐어. 알아서 할게. 이제는 자녀에게 잔소리 대신 믿음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 어떨까? 일본의 제1교포 3세로 성공한 사업가인 손정희. 그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손정희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너는 천재다. 너는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덕분에 손정희는 자신이 언젠가는 대단한 인물이 될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아이를 지켜주고 곧게 세워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기다린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아닐까 싶다. 내 아이에 대한 믿음, 내 아이를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확신. 부끄럽게도 그동안 나는 내 아이를 100% 온전히 믿지 못했었다.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를까봐 노심초사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며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리지도 못했다. 늦었지만 이제야 아이가 홀로 서는 연습을 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뿌리를 튼튼히 내려 홀로 설 수 당당히 서리라는 믿음과 함께.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